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은 엄마입니다. 요즘 TV에서 자폐를 다룬 드라마가 인기인 걸 보고 저도 저의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남편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재학하고 있는 인재였어요. 뭐 지금도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 인정해주지만 옛날에는 더더욱 인정해주고 치켜세워줬거든요. 저는 공부가 어려운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노는 것보다 통계자료 분석하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농사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저는 밭일을 도우며 틈틈이 책도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시골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서울로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저의 머리를 알아봐 주셨지만 저는 시골에 있으니까 그나마 전교 1등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옛날에는 여자가 무슨 공부냐며 고등학교도 진학하지 못하고 바로 공장 가는 게 대수였습니다. 저도 그럴 뻔했지만 중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와 이 아이는 무조건 공부를 시켜야 하는 아이라고 설득을 했지요. 부모님도 없는 형편에 저를 고등학교까지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시절 때만 해도 시험 보고 고등학교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거의 도단위 시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수석으로 들어가니 장학금이 나왔고 3년 내내 1등을 하게 돼서 서울대에 입학했지요. 지금은 의대보다 서울대가 낫지만 그때는 서울대 공대가 의대보다 더 높았던 시절입니다. 서울대에 들어갈 때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니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대에 들어가니 웬걸 저보다 더 뛰어난 애들이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지천에 깔린 것은 기본이고 그보다 더한 것은 잘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을 처음 알았어요. 렉서스 끌고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었고요. 그 시절에 30만원짜리 옷 같은 거 아무렇지 않게 사입고 다니는 애들도 있었죠. 대한민국 최고 지성인들이 모인 대학이라 그런지 다들 자존심도 세고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했습니다. 시골 중에서도 깡시골에서 자란 저는 그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항상 겉도는 느낌이었죠. 그때 만나게 된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공대 학생회장이었고 저처럼 겉도는 애들을 챙겨주고 따로 연락해서 밥도 먹어주고 선배 후배 사이를 이어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성실하기도 하고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니까 과에서는 인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저에게 자주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시간표 달라고 하면서 수업 겹치는 거 있으면 같이 들으러 가기도 했고요. 수업 끝나면 기숙사까지 바래다 주고요. 주변에서는 저에게 저 남자가 너 좋아하는 거 같은데? 에이 설마 저렇게 멋지고 인기 많은 남자가 날 좋아하겠어? 무시하고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행복하게 취업하고 소소하게 사는 게 저의 꿈이었거든요. 반면에 그 학생회장 오빠는 부모님이 국회의원 출신에 한 분은 변호사, 한 분은 서울대 출신 약사에 엄청나게 엘리트 집안이었답니다. 당연히 그 오빠도 무조건 국회의원이 되어서 승승장구하는 게 꿈이었고요. 저랑은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학기에 가게 된 MT에서 눈이 맞아버린 거였죠. 그 오빠는 조용하고 침착한 성격인 저를 오랫동안 지켜봤다고 했고 자꾸 마음이 가서 절 챙겨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MT에서 고백을 받은 저는 그 사람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꿈만 같은 연애였어요. 그 성악가 조수미 있죠. 사랑에 빠져서 성악까지 포기할 뻔한 그분이요. 저도 딱 그랬답니다.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제 인생 전부를 바칠 마음이었어요. 첫사랑이었으니까요. 원래는 과외로 번 돈으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는 했지만 연애를 시작한 이후로 번 돈은 전부 다 데이트 비용에 썼습니다. 딱 3년 연애하고 전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4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꼬박꼬박 생리를 하는 저인데 2달 동안 생리를 안 하니까 기분이 정말로 쎄하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몰래 테스트기를 사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테스트기를 한 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말도 못해요. 거의 1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안 나오고 꺽거리며 울고 있으니 뒤늦게 들어온 기숙사 룸메가 참다 못해 문을 발칵 열었죠. 너 대체 무슨 일인데 기숙사 떠나가라 울고 있어? 제 손에 있는 테스트기 2줄을 본 순간 그 친구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지섭이 오빠 아이야? 바로 소문은 쫙 퍼졌습니다. 공과대학에서 제 임신 사실을 모르는 애들이 없을 정도였어요. 오빠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니 엄청 당황해 하더라고요. 저를 좋아한 것은 맞았지만 두 집안 차이가 어마어마했고 저랑은 연애 정도지 결혼까지 할 생각은 안 한 것 같았거든요. 이미 공과대학에 제가 임신한 소문은 쫙 난 상태이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빠는 집안에 말했어요. 여자친구가 아이를 임신했다고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강원도에서 땅을 빌려 감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알고는 더더욱 반대했죠. 국회의원 집안에서 태어나게 해 잘 키워놨더니 이렇게 큰 사고를 치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이를 지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개월 차였고 서울대에 소문까지 났으니까요. 거의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된 것 같아요. 축복받아야 할 소중한 순간에 저는 가시방석에 앉아 온 사람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남들 눈치 많이 봤는데 결혼하고 나서 평생 살아오면서 눈치 본 것보다 더 많은 눈치를 봤어요. 임신한 채로 학교 다녔습니다. 교수님들도 막판에는 배려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는 논문을 써야지 졸업할 수 있었는데 조금씩 틈틈이 쓴 논문 덕분에 다행히 졸업할 수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났고 딸이었습니다. 참 이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이 아이구나 하면서 어색했답니다. 낳은 정보다는 키운 정이라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나도 이쁜 아이였지요. 다행히 남편 집안이 잘 사니까 신혼집도 아파트로 구할 수 있었고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아이가 태어나 상근으로 군복무를 마친 남편은 큰 회사에 들어가 일했고요. 이상하게 제 딸은 어릴 때부터 숫자 가지고 노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유치원이나 아이들 모임 같은 곳 가면 적응을 못해서 혼자만 앙앙 울고는 했지만 혼자 놀 때는 세상 조용했지요. 제가 사람 만날 때 낯가림이 심한데 저를 닮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달력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애 아빠 공학용 전자계산기를 2살 때부터 가지고 놀았고요. 4살 때는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그 당시 코딩이라는 생소한 컴퓨터 분야에 푹 빠져 놀았지요. 한글도 겨우 하는 아이인데 주변에서는 저희 딸을 보고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서울대라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다면서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원주율 같은 것도 뒤에 소수점 50자리까지는 줄줄 외우고 다녔으니까요.
조금씩 남들이랑 다르다는 것을 눈치챈 것은 아이가 6살 때 유치원에 갈 때부터였어요.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어머님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제 딸이 유치원에서 적응을 못하고 애들을 때리거나 그런다는 겁니다. 선생님, 설마요. 장난감을 가지고 애들이 놀자고 제 딸에게 말을 걸면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벽에 박고 난리가 난대요. 말도 안 된다고 하니 CCTV를 보여주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자폐 스펙트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유치원 선생 20년 하면서 종종 이런 아이들을 보거든요. 나중에 늦게 발견한 것보다는 일찍 발견해서 약물이랑 치료 병행하면 좋아지니까 그래서 말씀드려요. 내 아이가 자폐라니.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니까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딴 선생이 유치원 선생이야? 우리 딸이 어떻게 자폐야? 내 딸인데. 우리 집안이 얼마나 똑똑한데 자폐가 태어나? 2번 다시 그 이야기 꺼내지도 마. 그리고 유치원 옮겨. 남편은 엄청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존심도 세고 자식을 엘리트로 키우려고 하는 욕망이 강한 남편이었으니까요. 그 사람 말대로 유치원으로 옮겼지만 그곳에서도 적응 문제가 일어났고 심지어 제 딸이 다른 아이 얼굴을 핥히어서 크게 문제가 번질 뻔했어요. 결국 1년 정도 유치원을 다니다가 집에서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혼자 있을 때는 세상 조용하고 잘 놀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안일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그 증상은 뚜렷해졌지요. 미술 시간에 애들이 다 책상에 앉아서 그림 그릴 때 제 딸은 바닥에다가 붓으로 글씨를 쓰거나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으면 칠판 앞으로 막 달려가서 소리를 지르거나 복도에 나가서 오줌을 싸거나 그런 행동을 한다는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거의 8명이 넘는 학생들의 부모님께서 담임 선생님에게 항의를 했고 그게 교장 귀에까지 들어가서 저는 죄인처럼 교장실에 가서 면담한 겁니다. 이러면 곤란하다고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는 강력한 권고에 저는 남편 몰래 아이를 정신과에 데려가 자폐 스펙트럼 검사 카스, 거기서 자폐 스펙트럼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능지수는 높았지만 비언어적 소통이나 사회적 교감 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였죠. 검사지를 들고 남편한테 말하니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뺨이었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제 뺨을 때리더군요. 네가 뭔데 나 몰래 정신과 가서 내 딸 자폐 스펙트럼 판정을 받아오냐고요. 이미 남편은 저를 아내로 보지 않았어요. 소식을 들은 시모와 시부도 저희 집에 들어와서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처음에는 제 딸의 자폐 판정을 부정했습니다.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니? 내가 아는 아산병원 교수가 정신과 쪽에서 일하는데 그 사람한테 부탁을 좀 해봐야겠다. 시댁 식구들은 아는 의료진들을 동원해서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검사는 동일했어요. 자폐 스펙트럼에 걸쳤다는 점수가 나왔지요. 이제는 제 탓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안에서 자폐인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온 거냐고 하면서요. 심지어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우리 부모님을 의심하기도 했답니다. 부모님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래서 시골에 사는 거 아니냐고 무시를 하더라고요.
임신할 때 술 먹은 거 아니냐, 우리 몰래 이상한 짓 한 거 아니냐면서요. 딸아이 자폐 판정을 받은 날 이후로 남편은 매일 집에 술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딸은 무서워서 오줌을 싸고 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저도 침착한 성격인데 어느 순간부터 신경쇠약증이 걸릴 정도로 엄청 예민해져 있더라고요. 결국 제 아이는 자폐 판정을 받은 이후에 학교에서 전문학교를 가라는 강력한 권유이자 명령이 내려져서 학교를 옮겼답니다. 옮긴 학교에서도 제대로 다닐 수 없어 가정교육을 했었어요. 남편이랑 사이도 안 좋아지니까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딸을 위해 쏟았지요. 그때 이틀 내내 남편이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쩌라는 건지, 정말로 나랑 이혼이라도 할 작정으로 외박을 하는 건지, 화가 난 마음에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어디 계세요? 지금 이틀 동안 집에 안 들어온다고요. 그때 어머님 방에서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나도 뻔뻔하고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저에게 내민 것은 합의 이혼 서류였습니다. 양육권 너한테 줄 테니까 딸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였어요. 이혼 못 해준다고 내가 왜 이혼하냐고 울고불고 따지니 그럼 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결혼하고 나서 쭉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해서 살아왔어요. 변호사 고용할 돈도 없었고요. 남편은 유명한 로펌과 부모님 백을 이용해서 이혼 소송을 하더라고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갔지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거 받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1,000만 원이 다였네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창창한 앞날만 남았던 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애엄마가 되었고 자폐 아이를 키우는 사회적 소수이자 약자가 되었답니다. 웃긴 거는 저랑 남편 법적으로 이혼하자마자 바로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랑 결혼하더라고요. 서울대 출신 행정고시 합격한 젊고 이쁜 여자랑요. 알고 보니 제 딸의 자폐 결과가 나온 날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줬고 저 몰래 여자 만나면서 이혼 준비한 거였습니다. 자기 집안에서 자폐 아이가 나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요. 이게 사람인가요? 짐승도 자기 자식은 지키는데 말이지요. 더러워서 정말로 더러운 집안이라는 생각에 미련 없이 놓아줬습니다. 열렬하게 사랑했던 첫사랑이 지금은 제 인생 최악의 사람이 되었으니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돈 벌어본 적도 없었던 제가 할 수 있는 건 식당 설거지 알바, 청소 알바였어요. 이력서에 서울대라고 적으면 사장님들이 아니 서울대인데 왜 여기서 일하려고 해? 이상하네. 라며 저를 뽑아주지 않았지요. 대학도 숨기고 설거지하느라 손껍질이 까질 때까지 일했어요. 국밥집에서 한참 일할 때였습니다. 설거지를 대충 하고 홀을 볼 때였죠. 사장님의 배려로 제 딸은 식당 작은 구석에서 계산기를 가지고 놀거나 책을 읽고는 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사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이었어요. 제가 임신해서 학교 다닐 때 유일하게 제 편의를 많이 봐주시던 교수님이었지요. 임산부한테 좋다는 음식들이나 영양제들 잔뜩 사서 자연대랑 농생대 사이에 있는 벤치에서 그것들을 건네주었답니다. 꼭 결혼해서 잘 살라고, 지섭이 능력 좋으니까 잘 살 거라고 응원해 주셨는데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더라고요.
다행히 교수님은 저를 못 알아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온 교수님이 저를 슬쩍 부르는 겁니다. 은정아, 어떻게 된 거야? 너 은정이 맞지? 끝까지 숨기려고 했는데 다 들켜버린 겁니다.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하다가 그 앞에서 엉엉 울어버렸고, 교수님은 마음 추스르고 있으라고, 일 언제 끝나냐고 그때 다시 와서 이야기 나누자고 하시더라고요. 밤 8시 식당 앞에 온 교수님은 저와 제 딸을 데리고 한 카페에 가셨습니다. 모든 걸 이야기했네요. 이혼한 사실부터 시작해서 아이 자폐 판정 받은 것까지요.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카페에서 조용히 제 옆에서 의학 관련 서적이랑 대학생들이 읽는 통계학 전공책을 읽는 딸을 보고는 똑똑한 것 같다고, 지능이 굉장히 높은 것 같으니 잘 교육시키면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응원해 주셨죠. 안식년이었던 교수님은 저와 제 딸에게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생활비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요. 됐어. 딸내미 잘 키워서 잘 되면 그때 갚아도 괜찮아. 알겠지? 교수님.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은인이었답니다. 그 덕에 중학교에 올라간 제 딸은 교수님의 추천으로 각종 영재학교랑 대학 연계 활동들을 무진장 많이 했어요. 운이 좋은 게 자폐 중에서도 상위 1%에 들어가는 지능을 가지고 있었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엄청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이런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미국에서는 경미한 자폐 스펙트럼을 보이는 아이들이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죠. 아이를 미국에 보내야겠다고요. 한국은 내 딸을 품어주기 힘든 곳이라고요. 공식적으로 지능 때문에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한 제 딸이었지만, 교수님은 퇴직 직전 2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러 미국으로 가셨을 때 제 딸을 데리고 함께 가주셨습니다. 미국 가면 아이에게 좋을 거라고, 거기는 참 잘 되어 있다고 하면서요. 영어도 곧잘하는 제 딸, 거기서도 두각을 드러냈나 봐요.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도와줄 테니까 미국에서 딸 대학까지 보내는 거 추천할게. 교육자로서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크는 게 더 좋을 거야. 특히나 자폐 스펙트럼 있는 아이들은. 그래서 저랑 딸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답니다. 무진장 고생했어요. 다행히 대학 다닐 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소통하는 데 무리는 없었지만 인종차별도 심하고 힘들었지요. 동양인이었고 마트에서 일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딸 자폐 검사를 다시 해보았는데 한국에서 자폐 판정을 받는 게 미국에서는 아니었던 겁니다. 아이가 워낙에 지능이 높고 자폐 스펙트럼 그 경계에 있어서 치료와 교육이 병행되면 성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문제없이 어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줄기에 희망이 생겼지요. 그때 제가 투잡을 해서 한국 돈으로 5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 월세로 쓰고 나머지는 딸내미 치료하는데 전부 다 쏟아부었습니다. 다행히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유학할 때 알게 된 지인분들에게 제 딸을 소개시켜줘서 공부랑 치료 둘 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 딸은 교수님이 석사과정을 한 유니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대학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엄청난 노력 끝에 세크라멘토에 있는 로스쿨에도 성공적으로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 괴물들만 모인 로스쿨에서 딸의 공부는 쉽지 않았지요. 그래도 제가 자신 있는 게 공부였기 때문에
마트와 세탁소에서 알바하며 밤에는 딸과 함께 법학책을 들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제 딸은 잠을 5시간만 자면서 법학 공부를 했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된 변호사 시험에 자랑스럽게 턱 하고 붙었지요. 그때 한인신문이랑 미국 유니언 대학 신문에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변호사가 되었다고 대서특필이 되었지요. 그 신문은 아직도 저희 집 가보로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서울대 교수님의 장학 후원과 저의 피나는 노력에 딸은 변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7년 정도 일을 한 딸은 저와 함께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딸내미는 한국에 들어와 인권단체에서 일했어요. 본인도 자폐를 가지고 있었을 때 많은 차별을 받았고 이제는 법 공부도 하고 배운 것도 많으니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하면서요. 뿌듯했습니다. 딸은 저희 대학교 교수님 퇴임식에도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남편도 교수님 퇴임식에 참석한 거였습니다. 저랑 이혼한 뒤에 석사과정을 서울대에서 한 남편을 본 순간 깜짝 놀랐죠. 제 옆에 있는 딸내미를 본 남편 눈도 토끼처럼 커졌습니다. 슬금슬금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잘 지냈니? 참, 그 소리를 듣고 욕이 나올 뻔한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퍽이나 잘 지냈겠다. 아는 척 하지 마. 가뜩이나 동문도 많이 오는 자리에 너는 무슨 낯짝으로 여기 온 거니? 네가 올 줄은 몰랐지. 딸은 어떻게 자랐어? 남편의 물음에 저는 차갑게 대답했지요. 네가 무슨 권리로 내 딸 근황을 물어보냐고. 양육비를 제대로 준 적도 없고 우리 딸 자폐 판정 받자마자 아빠 노릇 안 하겠다고 우리 둘 버린 거 아니냐고 막 따지니까 본인도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어색한 상태로 교수님을 배웅해드렸고 딸과 함께 집에 갔지요. 한참을 흥분된 상태였다가 겨우 마음을 달래고 누웠습니다.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더군요. 딸이 엄마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속썩이고 힘들게 하던 딸내미가 저보다 키도 훌쩍 크고 성숙한 아이가 되어 제 등을 토닥여 주더라고요. 다시 으스러진 마음을 잘 달래고 저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전 남편에 대한 기억도 이제는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국에 한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더라고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천재아이가 변호사가 되어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드라마래요. 저는 TV를 안 봤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저희 딸이 한국에서 변호사가 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자폐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드라마 속의 주인공과는 조건이 많이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폐 스펙트럼 경계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는 사실은 꽤나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답니다. 그래서 각종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저는 몇 군데 언론사와 이야기를 해본 뒤에 딸과 가장 마음이 맞을 것 같은 기자분과 인터뷰를 했답니다.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자폐를 가진 아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방침을 미국과 비교해서 딸내미는 알려주었죠. 신문 기사에도 실리고 인터넷 뉴스에도 딸 얼굴이 대문짝하게 실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장 연락이 많이 온 것은 서울대 공과대학 친구들의 연락이었어요. 너 딸내미 어떻게 미국에서 변호사 된 거냐고, 대박 난 거 아니냐고, 지금 인터뷰한 거 네 딸 아니냐고 엄청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이 낳고
동창 모임 못 갔습니다. 서울대 나와서 혼전 임신하고 전공 못 살린 저는 동창들 사이에서 도태된 여자였고 딱 뒷담 까이기 좋은 소재였거든요. 실제로도 동기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물 흐려놓는다고 제 이야기 많이 했답니다. 몇십 년이 흘러서 뒤늦게 사회에서 공헌하며 제 딸이 잘 사는 것을 본 동기들은 놀라서 전화를 했고 그 전화를 받고 묘한 승리감이 느껴졌네요. 나중에 그 기사를 본 시어머님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 미국에서 언제 그렇게 공부시킨 거냐고요. 손녀딸 자폐 판정 받은 이후로 아는 척도 안 하던 분이 저에게 아주 능글맞게 전화해서 나도 손녀 덕 좀 보자면서 비비는데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런데 미운 감정도 잠시, 이제는 그들이 딱해 보이더라고요. 국회의원 재출마를 다짐하는 시부께서는 출마할 때 손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저에게 접근하셨지만 저는 어림도 없다고 말도 꺼내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네요. 어머님, 아버님, 저 이제는 시댁에 원망 없어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모른 척 하다가 손녀가 잘 되니까 어떻게든 거머리처럼 피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딸, 할머니, 할아버지 기억 못하거든요.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니 알겠다고 말하며 깨갱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 남편이었죠. 기사 보고 연락했다고 딸이랑 식사 자리 한번 만들어주면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아빠 노릇 못했던 거 사과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제 딸은 제가 받은 전화기를 뺏어서 아버지?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 키운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엄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빠의 빈자리 엄마 덕분에 느껴지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아빠 밉거나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는 그냥 각자 자리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똑 부러지는지 제 딸이지만 저보다 더 성숙하고 어른스러웠습니다. 저는 딸에게 엄지를 치켜세우며 잘했다고 토닥였고요. 그리고 들려온 시아버님의 소식. 국회의원 출마해서 공천받는 것을 실패해 선거에 나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명예욕이 강하신 아버님이 떡하니 떨어지니 마음이 조금은 통쾌했습니다. 남들한테 한 행동들이 말년에 다 돌아오는 듯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서울대 동창들에게 들어보니까 남편과 재혼한 그 행정고시 합격한 미모의 여자는 10년 전에 이미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얼굴도 이쁘고 어리니까 주변에서 유부녀라도 대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결국 남편을 버리고 다른 의사한테 갔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 남편이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역지사지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전화해서 치근덕대고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우리 딸 보고 싶다고 말한 모양입니다. 안타까웠어요. 저는 시댁과 전남편 전화번호를 완전히 차단했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업무 보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교수님과 제 딸과 함께 경기도 양양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네요.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제 딸은 미국에서 공부도 못했을 거고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참 귀한 인연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 딸이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힘들게 산 어린 시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많은 곳에서 강연 의뢰가 왔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적응 못하고 모두의 눈초리를 받은 딸이 이제는 훌쩍 커서 눈초리가 아니라 선망의 눈빛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오네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 왜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픈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랑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어머님분들에게 힘내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절대로 쉬운 길을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책임감 있고 대단한 일을 하는 거라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사회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혼자서 엄마나 아빠가 키우는 것도 맞지만 사회,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보육기관 등등 많은 시설의 도움으로 커야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품앗이도 했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키우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도와줘서 키우는 거라고요. 특히나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그 말은 더더욱 맞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미국은 그게 조금 더 잘 돼 있고요. 국가 차원에서 장애를 위한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우리나라도 바뀌길 희망하면서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요즘 날이 더운데 몸 조심하시고요. 꼭 영양제랑 밥 같은 거 잘 챙겨 드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저도 열심히 제 자리에서 묵묵하게 살아보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긴 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